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날두를 상대로 해서 포르투갈 상대로 해서 우리가 16강을 확정지었다. 그때는 그냥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뭐 경기 해설할 때 대본 같은 게 있어? 대본이 있을 수가 없죠. 등번호 보고 콜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선수가 뛰는 형태만 보면 아, 저 선수 누구구나. 근데 또 하나는 모를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끼리 이제 기술 들어가는 거죠. 셰프가 정말 좋은 식재료를 다 모아놨어. 캐비어에 송로버섯에 막 너무 좋은데 요리가 맛없어. 그건 셰프의 문제죠. 지금 한국 축구가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경기를 해보면 경기력도 결과도 별로야. 그럼 그거는 감독의 문제고 축구협회의 문제인 거죠. 그날 축구협회 청문회 할 때 속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저 기록에 한 줄 남겨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806 최대석입니다. 오늘은 축구 해설위원이자 73만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문성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 활동하느라 참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요즘의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고요. 예. 요즘 가장 집중하는 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일상적으로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예. 달순의 라이브에 저희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채널이나 방송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으니까 네. 불러주실 때마다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해설위원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방송 촬영은 있겠지만 네.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른 삶일 거잖아요. 보통 어떤 루틴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루틴이 없는 게 루틴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면은 뭐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저희 그런 거 없어요. 경기에 맞춰서 저희 삶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K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낮에 있죠. 유럽 축구는 새벽에 있고 뭐 챔피언스 리그는 주중 새벽에 있고 그럼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거 맞춰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 약간 쉬어야 되는 거고 경기 있을 때 일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죽박죽인데 대체적으로는 시차가 거의 유럽 시차로 삽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 열흘 전 정도에도 런던하고 파리를 갔다 왔는데 네. 갈 때 오히려 편해요. 유럽에 있으면. 네. 한국에서 하도 유럽 시차로 살아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딱 이렇게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기 있을 때, 이슈 있을 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런 지금의 삶은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죠. 사실 아마 주위에 예. 스포츠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 상당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축구나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먹고 살고 싶어. 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래서 뭐 월드컵이나 뭐 유럽 축구나 뭐 안 세봤는데 유럽 가서 축구를 직관한 걸 따져보면 한 60번 이상 돼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진짜 완전 꿈의 삶을 살고 그럼요. 계시는 거네요. 뭐 월드컵만 하더라도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 모든 걸 현장 중계를 했으니까 5번의 모든 월드컵을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물론 모든 일은 과정에서 힘들죠. 모든 일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현장에서 되게 역사적인 순간도 많잖아요. 어떤 특히 축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그런 현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해설까지 하고 있다 그런 기분은 단순히 좋다, 뭐 신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걸 그런 현장을 딱 직관했을 때. 그때는 일단 그러니까 그런 무슨 역사적인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저희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따지면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을 확정지었던 호날두를 상대로 해서 포르투갈 상대로 해서 승점을 얻어서 넘어갔던 그 경기 현장에 있었는데 그 전율이 한동안 끝나질 않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지금 지나고 나니까 역사적인 장소였고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는 그런 이렇게 머리에서 뭔가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니까 심장이 터져버리는 네,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느끼기 어려운 감정들이어서 좋죠. 아니 해설위원님이라는 걸 알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자체가 되게 귀에 쏙쏙 뭐랄까 감정이 좀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싶은 게 일반인으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해설위원님들이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으아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게
그냥 진짜 느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뭐 경기 해설할 때 예. 대본 같은 게 있어? 그니까요. 어떻게 두세 시간을 뭐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떠들어? 대본이 없으면 가능해라고 하는데 대본이 있을 수가 없죠. 아 그러네요, 하긴. 네.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말이 저 안 선수가 되네요. 어떤 전술을 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훈련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떤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막 하기보다는 그냥 즉각적인 반응들, 즉각적인 상황 묘사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해설을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야 입에 붙은 한국 사람의 이름이지만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순간적으로 빠르빨리 그 축구 영어와 함께 그 상황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어떻게 훈련을 평소에 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직업이니까 예. 축구를 좀 많이 보죠. 그래서 대체적인 선수들 많은 분들이 혹시 등번호 보고 하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등번호 보고 선수 얘기 콜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아 그래요? 그냥 선수가 뛰는 그 스왑이 이렇게 쉐입이 있죠. 이렇게 형태만 보면 저 선수 누구구나. 형태만 보고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이 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모를 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평가전을 하는데 잘 우리랑 안 싸워봤던 나라랑 만약에 하거나 모르는 팀 나라끼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끼리 이제 기술 들어가는 거죠. 어떤 기술 들어가냐? 그 선수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저희끼리 이제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한다 그러면 좋아요. 좀 좋은 패스죠. 이렇게 그냥 뭐 어디나 써도 무난한 표현들을 쓰게 되죠. 약간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뭐 거죠. 이름 얘기 안 하고 이런 기술도 부리긴 하는데 대체적인 어쨌든 저희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경기도 많이 보려고 하고 선수들도 많이 파악하려고 하죠. 그런 테크닉이 있으시군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부터 이 축구 쪽에다가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학부 때 전공은 회계, 그 다음에 또 한때는 보컬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었던 그런 적도 있으셨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축구를 하기 전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축구 쪽으로 오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제가 무슨 특별한 했을까 생각하는 게 뭐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꿈을 꾸죠. 그 중에 꿈 하나가 이제 가수였고요. 또 대학을 갈 때 우리가 난 미래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어떤 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잘 안 하죠. 그냥 점수 맞춰서 가고 여기가 돈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가고 뭐 이런 거였죠. 저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수를 꿈꾸기도 했었고 대학도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큰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야 남자는 경상 계열이지 상경 계열이지 그래 취업 잘 돼. 그래서 간 거고요. 근데 가서 막상 책을 딱 회계학 원리를 열어봤더니 반은 숫자고 반은 한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가 싫어서 문과를 선택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는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미디어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좀 구체화시키지? 그래서 이제 미디어 쪽에 있는 선배들을 좀 만났죠. 그랬더니 선배들을 만나서 또 조언을 구하셨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자 뭐 아니면 어떤 PD 뭉뚱그려서 이게 직업군일 수 있겠지만 세상이 점점 더 파편화되고 전문화된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기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기자, 전문 기자, 의학 전문 기자, 군사 전문 기자, 뭔가 앞에 붙는 전문 기자의 시대가 올 거다. 매체 파워보다는 브랜드 파워보다는 맨파워, 사람의 파워가 더 중요시 되는 게 올 거다. 좀 이전 일일 텐데. 네네. 그때도 되게 해안이 있으셨네요. 그때 뭐 제 해안이라기보다는 선배들이 선배님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디어를 하려고 할 때 네가 자신 있거나 좋아하는 거를 앞에 붙여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 전문 기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축구 기자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많은 축구 기자가 있고 또 해설위원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들의 장점과 강점이 있겠지만 해설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자들 중에 이렇게 해설위원까지 오기 위해 하셨던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해설위원을 하고 싶다. 그런 어디선가 마음을 품으셨을 거고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의 어떤 박문성 해설위원이라는 존재가 된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다른 예를 들면 기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무엇인가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각자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더 하려고 하긴 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타이밍. 네, 그건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렇게 막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축구 쪽으로 들어왔던 게 99년이었죠. 네. 99년이면은 어떤 시대냐?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을 막 준비하는.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에 축구나 월드컵을 얘기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한 수요가 있었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수요에 대한 제안이 왔던 거고, 또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잡게 됐던 거죠. 어떤 기회를 잡으셨나요? 이제 뭐 방송이나 해설이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아예 전례가 없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전례가 없었냐면 당연히 특히 이제 해설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나 축구 감독들이 하는 거였죠. 하긴 예, 그렇죠. 경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해설했던 전례가 없었어요. 아, 그럼 첫 사례인가요? 저희가 해설이? 소위 얘기하는 그런 비경기인 출신 해설자 1세대라고 불리우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없고 그거 해도 돼요? 이런 거였죠. 그래서 몇 번을 고사하긴 했었는데 아, 고사하셨군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 왔던 게 2000년이었는데 그때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왜요? 일단 두려웠어요. 욕 먹을까 봐. 네, 너무 젊기도 했고 20대 후반 정도가 되기도 했고 내가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했고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4강 간 다음에 유럽 축구를 이제 해설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밍, 역사적인 어떤 타이밍 그리고 하나 저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존과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례가 없는 일을 하는 거라면 1세대, 그러니까 비경기인 출신의 1세대라고 네. 한다면 기존의 해설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네. 좀 난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기존에 했던 분들이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다른 형태였는데 어떤 새롭게 이제 비경기인으로서 처음 해설위원을 맡게 그렇죠.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전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심으로 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유럽 축구에 대한 정보나 선수에 대한 파악이나 새로운 용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계하면서 바꿨던 용어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핸들링 볼을 손으로 치면 핸들링이라고 네네네. 했죠. 그게 이제 콩글리시였기 때문에 네. 핸드볼로 바꾸자. 아. 센터링 이거 일본식 말이다. 크로스라고 바꾸자. 이제 그런 뭐 용어부터 아니면 어떤 전술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기존에 못 들어봤는데 아, 젊은 조금씩이지만 이제 다르게 네. 바뀌는 거군요. 젊은 친구들이 저런 표현을 쓰네. 저 친구 누구지? 이제 이런 게 또 좋게 봐주셔서 그런 어떤 기존과 좀 다르게 해볼까, 젊게 해볼까 이런 시도들이 그런 타이밍과 딱 결합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르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신선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고사하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축구라는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로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 분야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오는 중압감도 컸을 거고 다양한 피드백도 들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처음 해설을 마치고 나셨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느끼셨던 그 느낌? 어려웠죠. 어려웠고 그리고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큰 파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물론 이제 요즘은 TV라고 하는 매체의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A매치 중계하면은 시청률이 30% 와, 진짜요? 넘는 건 뭐 예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이게 확 오는 게 다르. 피드백이 완전 다르죠. 장난 아니었군요. 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신중하게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게 바꾼다라고 하는 게 예. 그거를 불편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사실 그거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 것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냐, 변화를 통해서 혁신할 것이냐. 근데 모든 영역이 다 똑같은데 그 사이 공간 어디선가 이 줄을 타는 게 가장 균형점을 잘 맞추는 게 다 숙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용어로 얘기하자면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꿔보되 너무 어색한 표현까지 다 바꾸지 말자라고 했죠. 예를 들면 전 지금도 헤더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헤딩도 마찬가지로 일본식 조어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헤더는 너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헤딩 정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적절하게 사이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했고 지금도 그 관점은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들어 나가는 생산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관점, 그러니까 팬들의 관점, 시청자의 관점으로 축구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놓치지 않는 제일 원칙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들었던 유명 크리에이터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를 결국 있게 하는 사람은 내 구독자들,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컨텐츠 만드는 거 집중한다 얘기했는데 딱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기획을 할 때 기본적인 건 저희도 뭐 여러 가지 기획도 하지만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기획하는 건 일기장 일기 쓰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엄청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싶은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찾으세요? 뭐 그거는 제 경험치도 있고 일종의 어떤 시장에 대한 서베이일 수 있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와 인식이 없는 거하고는 완전 큰 차이가 있겠죠. 아까 이제 학창 시절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는 맨파워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훗날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좀 영향이 있었나요?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는 뭐 그 선배 얘기 한참 뒤 얘기니까 그걸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6년 전에 시작하셨더라고요. 19년도. 네네. 근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죠. 저희는 어쨌든 방송 한복판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인데 제가 네. 방송한 지가 벌써 한 25년 됐으니까 네. 너무 느껴지는 거죠. 2019년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진 않았었던 때로 제가 그쵸. 기억을 그때는 하거든요. 이제 막 올라올 때죠. 예. 막 올라올 때인데 그리고 또 특히나 레거시 기존의 레거시 방송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더군다나 유튜브에 대해서 이게 뭐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시기였다고 보는데 왜 유튜브에 그렇게 이거 가능성 있다라고 보셨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확 바뀌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고요. 그래요? 네, 거기서 뭐 그야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이 피드백이 달라져요. 야, 이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레거시가 영향이 좀 줄어드나?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 고민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좀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죠. 어떠냐? 제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나눠지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첫째 딸이 얘기해줬던 게 굉장히 결정타였어요. 첫째 딸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도 방송을 포함 레거시를 오래 했으니까 예. 이런 거죠. 야, 방송을 얼마나 했는데 야, 유튜브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예, 고민이 그렇죠. 있죠. 저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네.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다가 제가 저희 첫째한테 물어봤죠. 딸한테. 아빠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게 무슨 고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빠가 그동안 TV를 많이 했는데 네. 유튜브나 이런 걸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거는 아빠 같은 옛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TV를 잘 보지 않아. 그래요? 네, 그때가 이제 아마 우리 딸이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진짜요? 지금은 대학생인데 그거 한다고 아빠처럼 유튜브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지 않아.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빠 네이버 많이 보지? 우린 네이버 별로 보지 않아.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일이긴 하는데 1년 전인가 저희 막내딸이 제 차에 타더니 제가 방송국에 있는 이렇게 뭐 방송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하나 뒤에 네.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막내가 차를 딱 타더니 그 신문을 보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신문이다! 왜 신문에 좀 기사가 뭐 난 거를 본 적 왜 신문 왜 그랬더니 나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과거 유물 같은 거. 학교에서 종이 신문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집도 뭐 신문을 안 보고 주위에도 요즘 공공기관이나 어디 네. 뭐 회사나 이런 데를 가야 회사 차원으로 보는 거지.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뭐 옛날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시장은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안이 아니라 저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였죠. 소비자들이 없는데 여기서 아무리 일로 오세요라도 오나요?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서 시장이 옮겨갔다. 그렇죠. 그쪽으로. 시장이 완전히 옮겨갔었죠. 지금은 이제 너무나 극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판이 완전히 지금은 이제 완전 유튜브로 대거 더 많이 몰려오는 시대라고 보고 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형태의 콘텐츠가 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던 컨텐츠와 또 유튜브 생태계에서의 컨텐츠의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기존에 했던 컨텐츠가 더 길고 그 다음에 좀 전문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유튜브는 전문성도 가져가야 되지만 또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눈높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를 기획하심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사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유튜브 73만이라는 그 숫자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콘텐츠 기획의 어떤 핵심 신경 쓰시는 것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길이의 문제는 게 예를 들면 숏폼이냐 롱폼이냐 이건 그렇게 나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숏폼을 대체로 좋아한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롱폼도 충분히 소비하는 시대가 됐죠. 뭐 레거시와 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축구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요. 저희 기획회의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너 같으면 이게 궁금해?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야지 사람들도 궁금한 거고,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궁금해야지 저는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안에 기획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좀 뭐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토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나가서 몸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슈에 대한 파이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핵심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대중들, 우리 구독자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가장 쉬운 형태로, 가장 재밌는 형태로, 가장 속 시원한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든다. 이게 제일 원칙이죠. 본질적인 것을 좀 집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머지야 충분히 형태나 뭐 이런 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간장이지. 전 간장병이 아니라 생각해요. 네. 뭐 그 병이야 뭐 호리병이 담을 수도 있고 위스키병이 담을 수도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형태는 담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좋은 간장이냐 아니냐니까 전 간장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간장이시군요. 그건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기존의 해설위원으로만 활동할 때랑 또 한편으로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신 거잖아요. 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확실히 조금은 더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일반 팬들인지, 팬분들하고 예. 레거시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지금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원웨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귀 열고 들으세요. 저는 얘기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하죠.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거나 또 뭐 사람들의 의견을 즉시 받아서 기획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계속 소통을 하게 되는 방식. 소통을 하는. 네, 계속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이고, 실제로 제가 중간에 느꼈던 거 하나는, 네.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는 뭐 당연히 뭐 제가 만들었고 채널을, 지금 이제 법인인데 저희 만든 법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채널은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대단한 오판이었어요. 이게 레거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유튜브와 같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채널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 구독자 이런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 채널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 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약간 주주들 같은 거.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여기서 큰 결정을 하거나 뭔가 만들어낼 때는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크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어떤 이슈가 있었었나요? 그걸 배우게 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굿즈를 한번 만들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굿즈를 만들 때 옷을 만들었는데, 네. 제가 그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에 아주 크게 하는데 이사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야, 니네 가장 좋은 거 하나 그대로 내가 하나 써도 되지. 근데 왜?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뭐 하려고? 오케이. 그럼 나 공장에 얘기해가지고 몇백 벌 정도를 했죠. 기본적인 원가가 뭐 몇십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야, 그냥 후려쳐서 야, 우리한테 뭐 예를 들면 몇만 원에 줘. 그래서 거의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예를 들면 8, 9만 원 정도에 저희가 팔았어요. 그건 사실 뭐 당연하겠지만 수익 사업이 아니었죠. 그냥 저희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왜요? 야, 후디 나이키 같은 데 사도 요새 한 4, 5만 원 사는데 무슨 8, 9만 원이야.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구구절절한 과정들을 제가 그냥 다 알아서 했던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인맥 땡기고, 야, 공장 사고. 내 기준에 좋은 거. 네.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건 나중에 사후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돼.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우리한테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어떤 게 좋고 사람들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공유를 했으면 우리도 의견을 참여했고 거기서 뭔가를 해서 우리도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는 진심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진심을 우리를 어떻게 아냐 이런 거죠.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별로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 중에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뭔가 실제로 우리가 과정에 지켜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과 진심은 보여질 때 사람들은 서로 그런 과정을 함께 할 때 오케이 있었구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채널 하면서는 그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실제로 진정성과 진심들이 쌓이는 거구나. 이게 실제로 채널을 함께 만들어 나간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낀 적이 있죠. 진정성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마 기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진심과 진정성 같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성공하고 싶고 네.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싶기 때문에 다 진심으로 진정성 갖고 다 하시죠. 하지만 누군가 소비자들은 이거 별로야. 이거는 정말 좀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진정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문제가 있겠죠. 소비자들의 뭔가 이 상품을 인식하거나 이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만든 사람의 잘못이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팬분들도 분명 보실 텐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좀 느끼면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채널의 주주라고 할까요? 구독자분들이. 제가 항상 감사하죠. 네. 예.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유럽 축구든 한국 축구든 축구란 이름 안에 다른 거긴 하지만 한 분야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매너리즘이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좀 이거는 좀 힘들었다라든가. 매너리즘. 이게 축구가 예를 들면 계속 바뀌어요. 네. 선수도 바뀌고 팀도 바뀌어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축구가 재미없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 답답함이 오히려 커요. 난 축구에 다 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나 오래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가끔씩 뭐지? 그게 좀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냐의 별개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살아야 될 길이 많으니까 난 축구를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또 그러진 않아요. 한 번쯤 뭔가 다른 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있어요. 이거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냐 좋아하는 문제가 좀 달라요. 후보에 있는 그 다른 선택지가 그게 딱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해서 해야 되는 아닌데 네. 또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재미난 일이 딱 축구 하나만 있겠냐? 다른 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막연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택지도 한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글거리게 저는 제 인생의 전부를 축구에 걸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한번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제 축구 선수들의 레벨은 정말 올라왔는데 그 선수들을 담을 그릇이 지금 좀 좁다. 그런 얘기를 강연에서 한 적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축구를 해왔고 그 축구에 대한 정말 많은 애정과 경험이 있으신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막 뽑았어요. 막 스카우트도 하고 신입 사원들도 막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인재 발굴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좀 그러면 문제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셰프가 정말 좋은 식재료를 다 모아놨어. 막 캐비어에 뭐에 막 너무 좋아요. 네. 송로버섯에 막 너무 좋은데 요리가 맛없어. 그건 셰프의 문제죠. 지금 한국 축구가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딱 경기를 해보면 경기력도 결과도 별로야. 그럼 그거는 감독의 문제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축구협회의 문제인 거죠. 제가 축구협회나 감독의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 1년 반 동안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 그걸 오너 리스크나 리더십의 리스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리스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역대급의 황금 세대를 갖고도 좋은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 강연에서도 또 보니까 국회에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럼 헤어질 거다. 그렇게까지 집에서 압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는 그만큼의 애정이나 아니면 혹시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셨던 건지 어떤 생각에서 하게 되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거창한 거 없어요. 무슨 사명감, 역사의식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제가 그날 했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른 세상을 사시냐?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 왜 이렇게 다르시냐? 이런 거였는데 그냥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밤 11시에 집 앞에 빵집을 찾아갔는데 저기 면접이지? 이건 지금 얘기해도 누가 그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 100번 양보하죠. 진정성과 진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보여지는 행위가 밤 11시에 집 앞에 찾아가서 빵집에 갔으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그동안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가 사실 그때 축구협회가 했을 스탠스예요. 그런데 잘못한 거 없대잖아요.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전 그래서 그날 축구협회 청문회 할 때 속기사가 있잖아요. 네. 그 속기사가 기록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저 기록에 한 줄 남겨야 되겠다. 협회나 누군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기록 하나 남기면 되겠다. 라는 거였죠. 뭐 대단히 제가 축구협회를 바꾸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나가고 이런 생각 없어요. 제 그럴 힘도 없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셨던 게 네,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래 저 얘기 나도 하고 싶었어. 내가 생각했던 거 저거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대신 했을 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실력 있는 선수들이 기회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축구협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책 하나 두 개씩 다 얘기하는 게 너무 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제일 답답한 건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10년 뒤에 뭐 한다, 50년 뒤에 뭐 한다, 100년 뒤에 뭐 한다. 계획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거 보고 뭐라고 했거든요. 야,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50년, 100년 계획을 세웠니? 이렇게도 했지만 일본이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한 발 한 발씩 가고 있거든요. 물론 50년 뒤에 그렇게 똑같이 안 되더라도 계획과 방향을 잡고 가는 거와 야 닥치는 대로 해 이거 좀 다르겠죠. 지금 한국 축구의 비전이 뭐냐고요. 한국 축구의 계획이 뭐냐고요. 그런 플랜이 있으면 플랜대로 가는데 좀 늦다, 조금 잘못 갔다 이렇게 있겠지만 지금 계속 오락가락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뭐 외국인 감독 썼다가 그거 아니니까 다시 국내 감독 갔다가 뭐 공격 축구 했다가 다시 수비 축구 했다가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다 땜질처럼 처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야 지도자는 이렇게 육성시키고 선수는 이렇게 배출하고 지금 잔디 문제 난리인데 잔디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딱딱 계획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슈가 터지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타깝죠. 커다란 하나의 줄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갈팡질팡하는 네.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지금 박문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해설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참 많이 성공을 하셨다고 충분히 이야기가 작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성공은 뭘 그냥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겸손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도 내 분야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고 한 젊은 대학생이 있다고 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세상이 학교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았던 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세상은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뭘 많이 질문을 했냐면 물어봤냐면 어느 대학 가? 몇 점이야?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했죠. 그런 질문 말고요. 나 모자라지? 이 질문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탤런트가 있습니다. 뭐든지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기술의 영역이건 표현되지 않은 어떤 심성의 문제건 성격의 문제건 뭐든지 다 있어요. 거기에 노력을 집중시켜서 꼭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그거 진짜 잘한다. 너 그거 진짜 잘하면 세상과 사회는 인정하죠. 야, 그거 하나 너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일에서는 당신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야, 이거 영어도 필요해, 중국어도 필요해, 뭐 이거도 필요해, 이거 컴퓨터도 필요해, 뭐도 필요해.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필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것처럼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나만의 어떤 필요를 찾기도 어렵지만 자기 인생도 재미없죠. 사람마다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데
우리 다 똑같이 9시 출근, 6시 퇴근 예를 들면 거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 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나 뭐 잘하지? 뭐 좋아하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기보다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축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앞으로의 기자라는 방향성과 합칠 수 있으셨던 거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는 거 좋다고 보는데, 근데 거기에 답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타인의 삶에 매우 진심으로 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타인의 삶에 관심 없어요. 물론 우리가 따뜻하게 살려고 연민도 느끼고 네.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타인의 삶이 어떨지 간에 네. 아주 그 안에 우리가 마치 그 사람처럼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내가 아니니까.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결국 자기가 어떻게 살지는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조언은 구하되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네, 어느덧 이제 인터뷰가 마지막이 다가왔는데요. 네.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아, 문장이요? 예,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감당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감당이요. 감당. 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면 되죠. 불행은 어디서 다 출발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넘어서서 불필요하게 고민을 해요. 그럼 사람이 고통스러워지죠. 내가 그만큼의 손을 뻗어도 될 수 없는 거를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그만큼의 거리만큼 끊임없이 괴로워해요. 바보 같잖아요. 뭐 그게 꿈을 작게 갖자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설정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 스텝을 가고 다음 스텝을 가고 다음 스텝을 가서 진짜 마지막까지 올라가자. 이게 내 개인의 능력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게 보면 우리도 되겠네요.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감당되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거나 네. 뭐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당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마음속 이야기, 그 다음에 살아오신 이야기를 참 가감없이 들려주셨는데요.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빌어서 감사합니다.